한 달 수입 70만 원, 그중 난방비만 25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45만 원으로 밥 먹고 약 사고 전기 요금 내고 버스비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놀라운 건 이분들이 특별히 불운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청년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중년은 위아래로 돈 쓸 곳이 넘쳐나면서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도 못하고 있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라는 걸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겨울이 오면 연탄을 떼는 가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시는 집은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문틈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오래된 주거 환경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 연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의 연탄 공장들이 경영난으로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연탄을 멀리서 가져와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운송비가 붙으니 당연히 연탄 가격이 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탄 한 장에 9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100원에서 1300원까지 뛰었고 산간 지역은 1500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집을 제대로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하루에 연탄 5장에서 7장은 써야 합니다. 한 달이면 150장에서 200장이 넘게 필요한 셈이죠.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도 한 달 연탄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산간 지역이라면 3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어르신들의 월 수령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연탄비만으로 수입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전기요금 10만 원, 식비, 의료비까지 더하면 도대체 뭘로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버티다가 저녁에만 연탄을 갈아요. 추워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아껴야 하니까요.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에 이렇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일반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에서 3% 수준입니다. 수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매일 사는 생활 필수품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 물가만 따로 계산하면 5% 가까이 오른 해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물가를 더 크게 느끼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부유층이 주로 사는 명품이나 고급 가전, 해외여행 같은 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반면 서민층이 매일 사야 하는 계란, 쌀, 라면, 두부 같은 식료품과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계란 한 판 가격이 몇 년 사이에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식용유는 3,000원도 안 하던 게 지금은 5,000원을 넘겼고 라면 한 봉지도 600원대에서 900원대로 뛰었죠. 두부 한 모는 1,500원 하던 게 2,300원이 됐습니다. 이 품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서민 가정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기본 식재료들이에요. 부유층은 계란값이 올라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외식을 약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계란은 가장 저렴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대체할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죠. 연탄, 전기, 가스, 기본 식료품. 이것들은 아무리 아끼려 해도 최소한의 선 아래로는 줄일 수가 없는 생존 필수 항목들입니다. 생활 필수품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건 에너지 비용이에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 가격 변동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천연가스 자체 가격도 문제지만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덩달아 뛰고 이게 고스란히 서민들의 공과금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죠. 실제로 한 달 전기 요금이 작년보다 30% 이상 오른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분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겨울철 난방비 폭탄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서민층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힘들어요.
한 4인 가족의 사례를 볼게요. 이 가정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겨울에는 난방을 계속 틀어야 합니다. 작년 1월 가스비가 45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달에는 62만 원이 청구됐어요. 4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가장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난방비 줄이려고 거실 난방은 끄고 방 하나만 틀어요.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지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에너지 비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정학적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였던 게 1,700원을 넘어서면서 출퇴근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어요. 지역 기반 생활 인프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를 가보면 동네 마트부터 전통시장까지 곳곳에 임대문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텅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이제 낯설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마트를 찾으려면 더 멀리 가야 하고 교통비까지 들어가니 부담이 커지는 거죠. 버스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을 가서 장을 봐야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젊은 인구는 도시로 떠나고 고령층만 남은 곳에서는 상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은행 지점도 통폐합되면서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ATM을 이용하려면 30분을 걸어가야 하는 마을도 있고 병원 한 번 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예요. 이제 시선을 젊은 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노인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요즘 청년 빈곤층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월세와 교통비, 식비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벅찬데 돈을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지금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 같은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며 버티고 있지만 각종 기본 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저축할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저축액이 불과 몇 년 사이에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생활비는 오히려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0% 넘게 증가했죠. 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지출만 늘어나는 전형적인 압박 상황인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서 1억을 모으려면 40년 넘게 걸립니다.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특히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을 짓누르고 있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가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청년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가까워졌고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도 청년층은 32%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고시원 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곳에 사는 청년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18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105만 원입니다. 남은 95만 원으로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옷값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날이 기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빠져나갈 돈이니까요. 통장을 스쳐가는 돈이에요. 취업까지 평균 2년 가까이 걸리고 어렵게 취업해도 치솟는 월세 탓에 자산 축적은커녕 빚더미에 앉는 구조적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과 함께 정서적인 빈곤까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의 경우 취업과 독립, 결혼 시점이 계속 밀려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지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는데 저는 아직도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요. 뭔가 인생이 멈춰버린 느낌이에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더 크고 전반적인 정서적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시 고령층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6%에서 40% 사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평균적인 국민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게요.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약 14%입니다. 프랑스는 4%대, 독일은 10%대, 일본은 20% 수준이에요.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노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OECD가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가 넘어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아이슬란드가 33%였고 일본이 26%, 미국이 19%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죠.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하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층 대부분이 저임금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 노인들의 경우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이 상당히 낮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고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택배 분류, 주차장 관리, 청소, 음식점 서빙 등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임금 수준도 낮은 일자리에 몰려 있어요.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도 많죠.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34%가 넘고 비정규직 비율도 60%를 초과합니다. 70세 경비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월급은 180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 떼고 보험료 내면 160만 원 남아요. 아내 병원비가 달마다 50만 원이에요. 남은 돈으로 둘이 먹고 살아야 해요. 건강이 악화되면 일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죠.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의 연금 제도가 선진국들보다 빈약한 이유 중 하나는 제도 도입 시점 자체가 상당히 늦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를 늦게 도입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이 이미 오래전에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을 때 한국은 1988년에야 시작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된 것도 199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당시 이미 50세를 넘어섰던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50세에 처음 가입한 사람이 60세까지 10년을 채워도 받는 연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세대 노인들 상당수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수급률 자체가 낮을 뿐더러 수급액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재 33만 원으로 빠르게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노후 최소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이 개인 기준 124만 원 정도예요. 부부 기준으로는 200만 원이 넘죠. 기초연금 33만 원은 최소 생활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줄이는 노인들도 있어요. 일을 더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끊기니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초연금 끊기면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딱 기준에 맞춰서만 일해요.
이게 바로 복지의 덫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꺾는 구조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앞으로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 전후에 머물러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평균 퇴직 연령입니다. 50세가 되기도 전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렇게 일찍 퇴직할까요? 한국 기업 문화의 특성 때문이에요.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 구조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건비가 높아지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년층을 먼저 정리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깝죠. 은퇴 이후 최소 30년 이상을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9세에 퇴직하고 85세까지 산다면 36년이에요. 직장 생활 20년에서 25년보다 은퇴 후 생활이 더 긴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도록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금 수급액이 부족하니 일을 해야 하고, 의료비가 부담되니 더 벌어야 하고, 자녀들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대 초반에 퇴직한 사람들이 치킨집, 편의점, 카페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 5년 생존율이 4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털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위험천만한 도박인 셈이죠.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고 나이가 들어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이런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고령층이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했던 일인데 지금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한 편의점 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성실해요. 젊은 애들은 한두 달 하다 그만두는데 어르신들은 오래 다녀요. 그래서 어르신 위주로 뽑게 돼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등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세대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한 세대만이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현재는 모든 세대가 각각 최악의 조건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층은 취업도 어렵고 독립도 힘들며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고 노년층은 기초적인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며 위아래 양쪽의 부양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야 하는 동시에 연금이 부족한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응답도 62%나 나왔습니다. 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를 차지했어요.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월 평균 경제적 부양비는 111만 원이 넘는데 노부모에게는 월 평균 48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6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세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등록금이 학기당 450만 원이고 생활비로 월 80만 원 줘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비가 월 120만 원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80대신데 아버지가 당뇨,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병원을 자주 가세요. 의료비가 월 40만 원 정도 들어요. 이 가장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 의료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어요. 주거비, 식비, 생활비를 합하면 매달 적자입니다.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 50세대 중 76% 이상이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신중년의 4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30% 가까이는 가족 부양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자녀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자녀들은 자신의 생활도 힘든데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기도 어려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40대와 50대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를 감당하기 위한 신용대출까지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통계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폐업률도 9%가 넘어서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자영업자 절반이 3년도 못 버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년 내 폐업하는 비율도 22%에 달해요. 100곳이 문을 열면 22곳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창업한 자영업자 10곳 중 6곳은 5년 안에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아서 이 두 업종을 합하면 전체 폐업의 45%에 달합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내수가 부진해 수입이 생기지 않아 상환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니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의 이야기예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인데 재료비 8,000원, 인건비 4,000원, 임대료 3,000원, 배달앱 수수료 3,000원, 기타 비용 2,000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루에 30마리는 팔아야 최저임금이라도 버는데 요즘은 20마리도 안 팔려요. 더 심각한 건 폐업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실제 철거 비용은 업종이나 위치에 따라 수천만 원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지원액의 상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폐업을 미루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 현재의 서민층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특정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여러 요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서민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노인들이 연금 부족으로 일을 계속합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소득이 정체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저출산이 심화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됩니다. 복지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오릅니다.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집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을 현실화하며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해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죠.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주거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해요. 사교육비가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등록금을 낮추며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해요.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살펴본 서민들의 생활고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탄값 걱정하는 어르신이 나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청년이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양쪽을 부양하느라 지쳐가는 중년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요? 이미 모두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아끼라고요? 이미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이고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